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종자와 GMO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GMO 관련 이야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영역이 있죠, 그죠? 생명공학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과인 여기 문과생들도 많이 있죠. 문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주제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구성주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 그것이 뭐 과학적 사실일 수도 있죠. 과학적 연구 결과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들은 과학자 집단만의 독점적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 과학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그 실험실을 둘러싼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 정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디어, 기자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여러분 각각 개인,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 예를 들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토론과 때로는 합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예가 예컨대 뭐 혈압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의료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임상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결과 만들어지기 때문에 GMO도 그런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GMO와 관련된 특히 이제 기업들, 생명공학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을 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그것을 누가 재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혹은 어떤 사회에서는 이것을 위험하다고 배제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수용해서 파종을 하고 또 먹거리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학자인 저도 GMO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무식한 사회과학자가 왜 자연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개입하는가 이렇게 비판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여러분들 이게 시험이다 그러면 열심히 막 집중해서 정답을 찾아낼 것 같아요.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괄호 안은 농사의 수확물 자체이다. 농사의 출발점은 괄호이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모못을 베고 죽는다. 이건 우리의 옛날 속담이에요. 그죠? 모못은 자연적 재생산, 문화와 역사의 결과이다. 반다나 쉬바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지식인이자 여성운동가,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여성주의적 생태주 여성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여성 농민들의 권리 혹은 종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분이죠. 종자는 아니고 종자는 답이 아닙니다. 모못은 식량 안보의 상징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네? 손배석 맞죠? 씨앗이죠, 그죠? 종자가 씨앗이죠. 네, 그죠? 씨앗은 농사의 출발점 씨앗이고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거죠.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그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씨앗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겠죠. 씨앗은 자연적 재생산이기도 하지만 그 씨앗, 종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마다 옛날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거의 뭐 무슨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지역 지식, 지금과 같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들이 지역에서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어떻게 보면 세대적으로 계승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종자를
잘 보관하고 계승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와 역사의 결과이다. 단순히 이 종자라고 하는 게, 씨앗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의 산물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씨앗은 식량안보, 식량안보라고 하는 것, 뭐 식량 자급하고도 약간 관련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자급률이 낮게 되면 우리가 예컨대 밀이라든지 옥수수, 콩 같은 게 식량 자급률이 낮죠. 곡물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 농수산물 가격이 막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그 곡물에 대한 접근권이 침해될 때 이런 것들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거죠. 혹은 먹거리 보장이라고 표현을 food security, 먹거리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래서 씨앗은 식량 안보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씨앗이란 말은 영어로 또 seed, S-E-D죠. 그죠? seed인데 사실은 제가 축산업 얘기도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 로ckhampton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3년에 한 번씩 세계 비프 엑스포, 쇠고기 엑스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우 큰 사업이 뭐라 그래야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우량 소의 정자예요, 정자.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위 말하면 종우, 정말 뭐 그래서 전 뭐 들은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의 그 아버지는 몇 마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공 수정을 하는데 좋은 우량소, 아마 우량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지금은 상품이기 때문에 뭐 건강하고 그다음에 사료 효율성이 좋아서 사료를 먹으면 굉장히 고기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소.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종자이죠, 씨앗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씨앗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의 먹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지역 사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살고 있는 마을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농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농촌을 사회학자들, 특히 이제 우리과의 그 최재석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신 굉장히 그 농촌 마을 연구 혹은 사회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신데 한국의 농촌은 미국의 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 혹은 일본의 자연촌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개는 이제 산이라든지 물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거주를 해요. 그리고 그 경우에 많은 경우에 혈연, 예컨대 집성촌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씨가 같은 무슨 뭐 안동 김씨, 무슨 마을 이런 마을로 무슨 그런 식으로 이제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고 그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벼농사와 이제 다른 밭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농촌 공동체의 어떤 협업, 품앗이, 두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근데 그런 마을 단위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이렇게 개량시킨 씨앗이 있는 거죠. 특히 벽씨, 쌀이죠 사실은 그죠? 도정하지 않은 벽씨가 있고 그 벽씨에 대한 어떤 보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히 여성들, 종갓집의 맏며느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굉장한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196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면 산업형 농업, 그 다음에 70년대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녹색혁명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집안 혹은 마을 단위의 씨앗의 어떤 계승이나 전승,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제 그 토종 종자 복원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외로 일부 이제 뭐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 이런 지역에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해온 그런 가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국 여성 농민회라든지 혹은 거기서
운영하는 언니네 텃밭 이런 데서 그런 종자를 복원해서 다시 또 나눠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20세기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과학적 육종학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죠. 과학적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농민들이 이런 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실험실에서 이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면서 우량 품종을 개발하게 되고, 20세기 중후반 이후는 이제 유전자 변형, 유전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식 이런 걸 통해서 생명공학,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제 소위 말하면 종자 개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돼요. 공공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공공성.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장과 이렇게 약간 대척점에 있죠. 대척점에 쉬운 예를 들자면 공공 서비스, 일반적으로 20세기 중반에부터 1980, 90년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가 그 공공성을 담보해서 공공적 서비스,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수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제공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 그죠? 전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소위 말해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 가스 이런 것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공공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공공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 시장화 이런 걸 겪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좋은 교통편을 이용하고, 혹은 돈이 없으면 전기도 공급받지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사라지고, 특히 이제 수많은 많은 나라에서 의료 민영화 이런 것도 이루어졌죠.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 개보험제, 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그죠? 직장이건 지역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기본 서비스를 의료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낮은 사망률, 특히 영유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유아 사망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거의 후진국 수준인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민간 병원과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큰 변화가 20세기 한 1970년대까지는 종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육종학을 통해서 대학과 정부가 품종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적 성격을 띄어서 대학 연구소들과 이제 정부가 함께 연대해서 농민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새롭게 개발된 좋은 종자를, 씨앗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바뀌기 시작하죠. 대학도 이제는 대학의 어떤 공공성을 점점 잃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대가 아니라 생명공학, 그 다음에 이제 대학과 일반 사기업들이 굉장히 밀접한 뭐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대학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면 종자라든지 다양한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제적 권리 이런 것, 특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됐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인문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편이에요.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이런 막그 실험실 운영하면서 막 이제 기업의 연구비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 공공적 선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연구를 해서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학이 할 역할인가. 근데 어쨌든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종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희석이 되고 이제 기업들 거대한 지난번에 본 바이에르 뭐 이런 이제 농화학 기업들이 종자 부분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것을 이제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종자 기업의 동학은 뭐 신품종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갖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희귀한 품종들 외국에서 유전자 이런 자원들을 가져다가 굉장히 빠르게 상품화해서 거기에 대한 배제적 권리를 독점하고 판매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농생명과학 관련 연구소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또 8, 90년대 신자유주의 속에서 금융화, 인수합병, 자본을 통한 다른 기업을 잡아먹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종자 기업들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언급했던 이제 생명에 관한 특허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 이런 유전 형질 뭔가 애초에 자연 상태에서 있는 특정한 유전 자원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종자나 약품이나 이런 데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자원들은 대부분 다 한 90% 이상이 유전 자원들은 비서구 국가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의 거대 농약품 혹은 뭐 종자 기업들이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재구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특허를 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파이러시라고 하는 개념, 생명 해적질. 이건 정말 농민들이나 혹은 그 제3세계 지역에서 자연 상태에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가꿔지거나 존재했던 것들을 이런 기업들이 가져다가 자신들의 상품으로 등록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접근을 막고 제3세계의 국민들도 그것을 비싼 돈을 내고 사도록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이제 대두라고 하는 것도 한반도 북부 쪽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지역, 일본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농가에서 재배해서 우리가 된장도 만들어 먹고 어떤 그런 먹거리인데 지금 콩의 종자의 한 90%는 미국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콩의 종자를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뭐 인도에서도 이제 인도의 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20여 종의 그러니까 인도도 쌀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먹거리죠. 근데 그런 인도 농민들 혹은 인도의 국민들이 수백 년 동안 먹고 키우던 쌀을 이제 일부 종자업자들이 특허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근데 특정한 종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 산업형 농업에서는 그 종자와 종자에 맞는 화학비료, 농약을 세트로 판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면서 제3세계 농민들이 이런 식량 안보 혹은 농업의 주권 뭐 이런 것들에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그 청양고추 얘기를 하면서 혹은 청양고추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다 그랬죠. 이제 한국의 종묘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종자에 대한 특허권 권리가 이제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넘어갈 때는 몬산토라고 하는 기업으로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바이에르라고 하는 독일의 화학 기업이 가져갔더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보면
2008년, 미안합니다. 1997년, 1997년이 한국의 사회 변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IMF 외환 위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때 이제 인수합병, 금융화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변화들, 공공성을 상실하고 이제는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들이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변화들, 한국의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던 이런 종묘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인수합병되고 또 다시 2차 합병이 되고, 그래서 현재 기업명이 몬산토 코리아인데 알고 봤더니 지금은 또 바이에르에 의해서 이 표현을 따르자면 1차, 2차 인수합병뿐이 아니라 3차 인수합병이 일어나서 바이에르라고 하는 기업이 청양고추에 관한 그런 배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씨앗에 관한, 그리고 한국에서 청양고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권을 LG 계열의 농화학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서 종자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인가 아마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사람도 좀 대단한 사람인데, 세계 종자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시면 몬산토라고 하는, 두퐁이라고 하는, 여기 조그맣게 바이에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일종의 코어, 핵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기업 하에 여러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몬산토 휘하에 들어왔고, 이제 보면 종자회사, 파란 건 종자회사, 약간 붉은색은 화학회사, 그 다음에 초록색은 다른 회사인데, 이런 종자, 농화학이라고 하는 화학비료나 농약 같은 것이겠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포괄하게 되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군으로 성장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보시면 요거는 2020년 한 4, 5년 후의 그림이에요. 좀 전에 그림과 달라진 게 몬산토가 엄청 큰 거대 기업으로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이에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이걸 다 먹은 거죠. 몬산토를 인수합병해서 이제는 바이에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청양고추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종자 회사가 어떻게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규모화되고 거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바이에르는 바이엘 아스핀이라고 하는 뭐 거의 만병통치에 가까운 그런 약을 통해서 유명한 기업인데, 그런 의약 기업들이 농화학, 종자 뭐 이런 쪽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혹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농사 혹은 먹거리가 전체적으로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조직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길래 좀 발췌를 해봤어요. 기사에 따르면 다우라고 하는 화학기업, 두퐁도 굉장히 유명한 화학기업이죠. 기업들이 서로 이제 합쳐지고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회사로 또 나눠졌다. 그래서 지금은 다우, 두퐁, 콜베트라고 하는 세 개 기업들이 세 개 종자, 그 다음에 화학, 농화학, 화학비료 이런 시장에 굉장히 큰 행위자가 됐고, 또 중요한 변화는 지난번에도 잠깐 나타났던 것 같은데 캠차이나, 중국의 화학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신젠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신젠타 보시면 신젠타가 여기 있죠. 그죠? 신젠타라고 하는 세계의 뭐 4대 혹은 뭐 3대 그 종자 농화학 기업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16년이네요. 그죠? 2016년이네요. 캠 차이나라고 하는 사실은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이제 신젠타를 인수했어요. 430억 달러. 뭐 그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이에르가 몬산토를 630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에르가 또 판매하는 자신들의 휘하에 있던 이런 기업들을 다른 기업에 판매를 했는데 엔티트러스트 레귤레이터 이제 반독점에 대한 그런 규정에 걸릴까봐 일부를 또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계 종자 시장 그다음에 농화학 시장이 이런 몇 개 거대한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그들의 어떤 거대한 힘, 영향력, 시장 지배력 이런 데 것과 직접 만나는 농민들, 종자를 목숨처럼 여기던 농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한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그 종자 관련된 통계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출처가 농촌진흥청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추정치는 다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률이 딸기나 벼 우리가 먹는 쌀인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는 외국 종자를 사다가 심는다고 하고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것들 카네이션, 포도, 뭐 파, 토마토 이런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 파, 포도 이런 것들은 종자 자급률이 뭐 한 10%대 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 토마토 먹는데 그 토마토의 종자의 한 95%는 외국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전에 충남의 그 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구할 때 보니까 방울토마토 연구할 때 보니까 대부분 또 일본 종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방울토마토 이렇게 있죠, 그죠? 조그만 토마토들 보면 이제 아마 대부분 다 일본 종자를 구입해다 쓰고 혹은 이제 네덜란드 뭐 이런 소위 말 종자 대국들이 있죠. 그리고 그 대국은 꼭 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소수의 기업들을 종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종자의 로열티 지급액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종자를 사다가 파종을 하니까 5억 원, 한 10년 사이에 205억 원, 2020년 7,900억 원 정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신경 쓸 일이 많네요, 그죠? 잘 먹기 위해서 좋은 어떤 농식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먹는 음식들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그 원산지, 근데 또 원산지뿐만이 아니라 종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먹거리는 하나의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을 우리가 직접 먹거나 식물을 재료로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식물을 먹은 콩이나 옥수수를 먹은 소나 닭, 돼지,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를 해서 음식점에서 먹고 우리는 음식점에서 그냥 음식만 만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집에서 자기가 조리를 하면서 음식을 만나는데 그 이전 과정이 꽤나 길고 복잡하다는 거죠. 종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은 것을 또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이제 배출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하나의 주기인데 그 단계들마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현대적인 어떤 행위자들의 개입이 있는데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점점점 시장화, 상품화되고 그 단계들을 다양한 기업들이 그 과정을 이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예. 잠깐 이원석 학생 아까 그죠? 예. 약간 머리도 식힐 겸
약간 주제가 다르긴 한데 좀 흥미로운 주제여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 안녕하세요. 한국사학과 이원석입니다. 예, 한국사학과 역사학자. 네.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햄버거, 일본의 스시, 인도의 커리 이런 것처럼 한국의 한식도 뭐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한식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어요. 대한민국 전통 문화 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본격적인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05년에 한 브랜드화 전략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2007년에 한스타일 계획을 만들었고, 2010년에 들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와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한민국이 그런 홍보를 해온 수단으로 키워드, 이제 좀 중심이 되는 몇 개 음식을 정해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치나 비빔밥이나 불고기처럼 우리가 한식이라고, 한식의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외국에도 홍보를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그런 홍보가 무색하게 최근에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한식에 한국식 치킨이 13.3%로 김치와 비빔밥, 불고기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에도 코리안 푸드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조회수 정리를 해보면은 불닭볶음면이 4.8억 회 정도 조회수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닭볶음면이나 치킨을 사실은 한식이다라고 인식을 하진 않잖아요. 사실 저희가 한국식 치킨이라고 하면 백숙이나 삼계탕을 생각하지 그런 프라이드 치킨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식 음식은 치킨이나 불닭볶음면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새로운 한류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전통적인 한식이라고 생각하는 김치나 비빔밥이나 불고기를 그대로 고수해서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입맛에, 외국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새롭게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의문이 생겼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학우들과 함께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예. 자, 학우들과 논의해 보고 싶다니까. 예. 손 들었나요? 아니구나. 하품했구나. 네, 학우 여러분, 자, 이원석 학생의 매우 흥미로운 문제 제기, 한식 관련된 코멘트에 대해서 입도 풀 겸 머리도 식힐 겸 시험 공부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어떤가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음식에도 약간 저는 역사성? 약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식 치킨도 뭐 양념치킨 이런 거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미국식 치킨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을 알리기 위한 한식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이것 역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식품이니까 한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예. 역사학자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중문학자죠, 그죠? 네, 중문학자가 좋은 설명을 해줬네요. 혹시 손도 이렇게 들지 않았나요? 아니? 네, 그래요. 네, 오, 예, 좋아요. 네. 저는 이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 저는 참고로 행정학과인데요. 행정학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가지고 계신 의문이 현재 전통적인 한식을 중점으로 홍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퓨전 스타일의 한국식 치킨이나 불닭볶음면을 홍보를 하는 게 좋을지, 이제 택 1의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중점을 둬야 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한식을 더 홍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식 치킨이나 불닭볶음면은 굳이 정부가 홍보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미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입맛을 바로 사로잡을 수 없을 수도 있는 사실은 좀 덜 자극적인 전통적인 한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홍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홍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것이 전통적인 한식으로 잡아왔던 만큼 슬로우 푸드적인 부분이나 분명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헌법에도 헌법적으로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행정학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법도 얘기 나오고 정책 뭐 얘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두 분 학생 얘기가 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아까 역사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음식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하고 만들어지고 또 우리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약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한식이라는 거예요, 한식. 한식 그럴 때 일단 한식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식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때 한식은 괄호 열고 전통 괄호 닫고 혹은 그래서 그 전통이 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그 전에 같이 연구를 했던 한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혜경 교수님, 밥의 인문학, 채소의 인문학, 고기의 인문학, 음식 인문학 시리즈 3권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양반가의 음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통 음식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하다고 할까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희석시킨다는 거죠. 꼭 왜 그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한식이라고 할까? 뭐 어쨌든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식을 코리안 푸드가 아니라 HANSIK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코리안 푸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김치 같은 것들 별로 이렇게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코리안 푸드는 전통 한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 한국의 음식들이 많이 먹는 것. 그래서 이제 불당면이나 이제 뭐 치킨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책과 관련돼서 보면 그 얘기가 맞죠. 무슨 얘기냐면 약간 어쨌든 김치, 불고기 이런 것들은 그런 그 개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식이 무엇인지 혹은 전통이 무엇인지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 한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공공적 성격을 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홍보한다든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렇게 외국에 소개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당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한국 음식 문화라기보다는 한국 음식 상품이죠. 그 상품화와 관련된 것들은 기업들의 활동이고 그 기업들이 뭐 유튜브가 됐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공유되고 뭐 SNS를 통해서 공유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개입이나 공공 영역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민간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전통 한식이라기보다는 코리안 푸드이고 그것은 이제 아마 그 시대들마다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분의 학생들의 커멘트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른 얘기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한류라든지 음식이나 음악을 포함해서 한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이제 한류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미국 정부가 한국
혹은 뭐 한국민들에게 미국 음식이나 문화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막 이제 홍보하고 그것에 한국 사회가 미국 음식 문화 뭐 아니면 대중 문화에 전부 다 이제 사로잡힌다면 과연 그것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류나 혹은 한국 그 음식 문화가 다른 지역의 문화나 음식 문화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좀 비판적인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거대 기업과 자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특히 이제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래서 문화적 제국주의론을 100%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현상들의 양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결국은 이를테면 뭐 불당면이나 한국식 치킨을 동남아의 청소년들이 막 좋아해서 맨날 먹고 그런다면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이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약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관수 학생 아까 맞죠, 그죠? 네. 나를 운동시키기 위해 뒤에 앉은 이관수 학생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네, 나는 최근에 뭐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 같은 곳에서 많이 다루는 이제 뭐 외국인이 처음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한식을 접하게 되면서 건강하다, 놀랍다 뭐 이런 내용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뭐 실제로 건강한 건지 뭐 제가 한국에 사는 저로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바인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진짜로 건강한 건지 약간 궁금하다는 차원에서 캐주얼하게 좀 접근을 했고요. 일단 먼저 식단 구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가 먹는 밥을 통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고 고기나 뭐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도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3찬에서 4찬 정도 곁들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항상 채소나 뭐 나물 정도는 끼어 있으니까 네, 뭐 구성상으로는 보면은 좀 상당히 균형 잡힌 식단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곁들이게 되는 이제 김치나 뭐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이런 발효식품이 있다는 것도 저희 뭐 장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이제 나트륨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당류의 경우에는 저희 제로 음식의 유행 때문인지 수치상으로 보면 일단 뭐 당류 섭취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트륨도 역시 뭐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좀 줄어든 추세긴 한데 여전히 이제 WHO 권고량보다는 1.5배에서 한 배, 두 배 가까이 되는 양을 이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식단 뭐 영양적으로는 균형 잡혔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먹게 되는 이제 국찌개, 뭐 김치 등이 결국은 이제 많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건강해 보이긴 하나 여전히 관리가 좀 주의를 해서 좀 관리가 필요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기 저거에 뭐였죠? 경찰. 전문성이 영양학회나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꼼꼼하게 한국 음식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주셨죠, 그죠? 실제 이런 나트륨 섭취량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오죠,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있어서. 그리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제가 뭐 먹어본 적은 없는데 상당히 나트륨 포함량이 많지 않을까? 약간 일단 맵죠, 그죠? 엄청 매운데 보통 이제 매운 음식에는 단맛과 짠맛이 같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저도 사가지고 그 라벨에 정말 어느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품화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그런 인스턴트 음식에 나트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국이나 찌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상품화된 음식들의 나트륨 이런 포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영양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관수 학생이 한국 음식의 식단 음식의 그 건강성에 대한 리뷰 플러스 우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기은지 학생 까지 얘기를 듣고 이거 엄청 맛있지만 이거 본인이 지금 다 먹은 거예요? 네, 그래요. 체육교과 기윤지. 예. 저는 알바를 하면서 겪었던 이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알바를 하면서 좀 진상 손님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반말을 그냥 서스럼 없이 하던지 아니면은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 굉장한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외국은 안 그런 거 같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외국을 막 나가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 이런 외국에서 알바를 하면 브이로그를 봤을 때 그런 손님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우리나라의 특성이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는 직업, 뭐 판사나 의사 이런 직업들은 존중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학벌이랑 상관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자영업자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이런 영향이 끼치는 것 같은데 음식이 좀 여유롭게 나와서 여유롭게 즐기고 가는 문화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 먹고 빨리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런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이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훈지 학생이 이제 알바를 통해서 경험한 반대쪽, 그죠? 다른 쪽에 이제 행위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해 줬어요. 저도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할 때 한 뭐 4, 5개월 정도 중국 음식점에서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불법으로 제가 이제 백화점 몰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이제 그 중국인 사장이 나한테 이제 다가와서 혹시 너 뭐 일 안 할래? 그래서 내가 나는 그 학생이고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를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under the table이라고 그러더라고요. under the table cash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 안 떼고 이제 현금으로 이제 불법 노동자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임금 투쟁과 학업에 지쳐서 이제 그만뒀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최저 임금이 3불 25전이었던 걸로 기억. 3불 25전. 지금 아마 한 거의 20불 된다고 그래요. 뭐 10몇 불 아마 코로나 끝나면서 최저 임금이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86, 7년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그죠? 근데 3불 25전인데 그 당시에 저한테 2불 75전을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3불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안 올려줬어요. 제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뭐 안 출근 안 하겠다 막 그 임금 투쟁을 했더니 이제 올려줘서 또 다시 이제 출근했는데 그 이후에 뭐 이것저것 일들 때문에 그만뒀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때 뭐 이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을 그 뭐 한 복가점이니까 한 10시쯤 좀 일찍 가서 양파 써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손님 맞이 뭐 하여간 돈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이제 뭐 여러 가지지만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은 참 힘들구나 뭐 이런 것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막 기분 나쁜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물론 이게 아주 최고급 식당은 아니었지만 몰에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백화점에 있는 평범한 중국집이었는데 손님들로부터 내가 특별히 뭐 차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불쾌하다든지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장과는 이제 좀 사용자 피고용자로서 이제 그런 거 있었지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이제 뭐 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뭐 서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하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존중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죠. 다른 손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일하는 이제 거기 뭐 고기를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대부분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죠? 그들의 경험, 사회적 세계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직업의 귀천 문제 뭐 이런 것도 직접 관련되는 것이겠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밥을 그냥 그러니까 일단 가서 빨리 음식이 안 나오면 그죠? 음식이 안 나오면 이제 막 불러서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도 관련이 되고 뭐 하여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배려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워낙 이제 치열한 경쟁을 속에서 살아가는 퍽퍽한 사회니까 그런 사회상들이 어떻게 보면 기혼직 학생의 그런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알바 경험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귀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주제 종자에서 이제 GMO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뭐 산업 부문이기도 하고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과학 기술이기도 하죠. GMO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교배가 불가능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유전공학의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육종학, 만델 법칙 뭐 이런 거죠. 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으로 개발된 농산물이다. 그래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곡물에 삽입한다. 뭐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품종 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종자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 연구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를 독려했을 때는 주로 육종학,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유전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배를 통해서 그래서 같은 종 혹은 속에 속하는 식물들끼리 교배를 통해서 우량한 수확량이 많든지 혹은 병충해에 강하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제는 GMO 작물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무엇보다 큰 고려는 제초제나 농약 이런 데 살충제 이런 데에서부터 얼만큼 내성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농사를 조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만 밭을 며칠만 내버려 둬도 내가 뿌린 씨앗
새 싹이나 그 줄기보다 풀, 잡초,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이 더 무성하게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본인이 수확하고 싶은 작물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즉, 잡초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농민들, 특히 여성 농민들이 이제 한창 막 여름에 막 쑥쑥 풀들이 자랄 때 되면 거의 뭐 종일 나가서 이렇게 풀을 뽑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농약, 살충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혹은 그 농약은 벌레이고 그다음에 제초제, 풀 같은 것들을 이제 죽여주는. 그래서 해충을 죽일 수 있는 농약, 살충제와 풀, 본인이 수확하고 싶지 않은 혹은 본인이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풀, 제초제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역할을 농약이 하게 될 때 그럼 농약을 뿌린다. 그랬을 때 풀만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작물들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줘서 농약을 접해도 혹은 제초제를 접해도 본인들은 꿋꿋하게 버티고 그건 자연적인 건 아니죠. 나머지들만 죽도록. 그래서 제초제나 농약의 저항성이 큰 그런 이제 곡물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리고 그것은 육종합, 교배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종자회사와 농화학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종의 생물체가 유전자 결합을 하게 되고 최초의 GM 먹거리는 1994년도에 칼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토마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아는 다양한 대량 생산형 시스템에 적합한 작물들, 콩, 카놀라, 유채라고 하죠. 그 카놀라 기름 여러분들 집에 가면 요즘 많이 먹을 거예요. 면실류, 옥수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GM 기술이 모든 작물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작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물. 예컨대 쌀이나 밀도 GM 기술을 통한 종자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이 농민들이 뿌리지 않는 이유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쌀이나 밀 같은 경우는 직접 먹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거 유전자 변형 작물이에요. 그러면 선호하지 않겠죠.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료나 과자 이런 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쌀이나 밀은 실제 시장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다른 것들, 기름을 짜거나 사료를 쓰는 그런 것들은 GM을 대부분 사용한다. 그래서 식용유는 100%,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의 한 30% 정도가 GM 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데에 뭐 콩 같은 경우는 90% 이상,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대부분 100%가 유전자 변형된 종자라고 해요. 그 GM이란 표현에 대해서 이제 업계라든지 이제 관련 종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LMO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이렇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국제 조약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그 용어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제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나 식품들을 이제 뭐 조금 더 소비자 수용적인 방식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 혹은 LM과 농약이나 비료 혹은 제초제 이런 것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 지금은 사라진 몬산토, 거대한 초국적 기업인 몬산토에서 특정한 제초제 저항용 GM 콩, 라운드업 레디, 라운드업에 준비된 이런 뜻이죠, 그죠? 라운드업은 뭐냐면 몬산토의 제초제 이름이 라운드업이에요. 그래서 이 콩은 몬산토에서 개발한 GM 콩은 다수학 콩인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제초제에 견디는, 그래서 다른 풀들은 막 죽어도 제초제를 쫙,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뿌릴 수도 없죠. 거대한 콩밭에다가 농약을 쫙, 제초제를 쫙 뿌리면 보통 같으면 다 죽어야 되겠죠. 그죠? 화학약품이니까 제초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제초제인데 옛날에 그 예컨대 뭐 DDT 같은 거 이런 것들 사람이 접해도 굉장히 그 맹독성이 큰 그런 화학약품인데 이런 제초제를 뿌릴 때 특별히 몬산토에서 쌍으로 개발한 세트로 개발한 콩은 꿋꿋하게 잘 살도록 만든 거죠. 그죠?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래서 라운드업 제초제와 라운드업 레디 콩이 한 세트로 이제 전 세계에 팔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라운드업 콩을 사더라도 다른 제초제를 쓰면 라운드업 레디 콩은 죽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자를 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라운드업 제초제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터 기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육종학을 통해서 일부 실현이 되기도 했지만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종자가 F2의 다음 세대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해마다 파프리카 씨앗을,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면 종자의 공공성에서 입장에 본다면 농민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해서 잘 보관했다가 또 봄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순환적인 그런 농사의 원래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종자 회사에서는 한 번만 팔면 말짱 꽝 아니에요, 그죠? 해마다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조도 이제 그 전에 보면 전북 김제 이런 저기 파프리카 농장에 가서 좀 이제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현대적인 유리 온실 안에서 이제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된 그런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농업과는 많이 다른 모델인데 그 종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수확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을 덜 들이는 수확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어쨌든 해마다 종자를 네덜란드산 파프리카 종자를 구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 플러스 농약 플러스 그 온실 이런 시스템을 네덜란드에서 세트로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파프리카 같은 파프리카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이제 종자들은 이세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번 수확을 막 하고 나서
사라지도록 터미네이트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 특허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지금 동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때 동영상을 보도록 해요. 동영상은 수업 시간에는 보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얘기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은 여러분 좀 공부하다가 심심할 때 틀어서 보세요. 이건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GM 관련된 어떤 패널들의 토론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뭐가 쟁점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